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숭실대학교 파이널을 맡고 있는 도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숭실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모집 요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정보들을 쭉 한번 담아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합격자 성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숭실대학교 수리논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구성과 시간인데요. 시험 날짜는 수능 보고 바로 직후 그 주말인 12월 5일 토요일에 시험을 볼 거고, 수학이 총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문제마다 소문항은 이제 2개씩 출제가 될 거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점은 모두 다 25점, 25점 이런 식으로 다 동등하고요. 소문제는 뭐 대부분 한 10점, 15점 이런 식으로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은 논술이 60%, 학생부 교과가 40%입니다. 출결이나 비교과, 출결이나 봉사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근데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가 40%면은 그래도 조금은 높은 편이다 비중이 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간은 독특한 부분인데요. 과목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반영이 될 때는 국, 수, 영, 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국어가 15%, 수학이 35%, 영어, 과학이 각각 25%.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등급별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들어갈 텐데, 여기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이제 내신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5등급까지는 만점을 기준으로 한 등급 떨어질 때마다 2점씩 감점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등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5등급이 넘어가면 4점, 8점, 8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몇 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가, 내신에서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언저리에만 들어오면 내신에서는 크게 불리함은 없다. 다만 이제 아까도 봤듯이 5에서 6으로 넘어갈 때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은 더 커지니까 약간 5, 6부터 요 아래 등급에 맞은 그런 과목들이 있다면 조금 그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불리한 점이 있겠다. 약간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제 국어, 수학하, 영어, 과탐은 2과목 평균, 2과목 단순 평균 해가지고 요 4개 중에 2합 7이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2합 7. 꽤 넉넉한 편이죠, 수능 최저가. 그죠? 그 다음은 출제 범위인데, 뭐 당연히 고교 수학 과정 범위 내이다 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이제 수능 수학 범위다 라고 발표해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 시험 범위가 가진 학교들도 있는데, 숭실대는 고교 수학 과정이기 때문에 1학년 때 했던 내용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요거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한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한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인데, 여기는 필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간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이 그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볼펜, 흑색 볼펜 쓸 수 있고 또는 연필 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연필 쓰면 질길 쓸 수 있고, 샤프 연필 쓰면 질길 쓸 수 있고, 볼펜 쓰면 대신에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쓸 수 없고 2줄 긋기로만 지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면 펜으로 쓰지 말고 연필로 쓰는 게, 샤프로 쓰는 게 좋겠죠. 지울 때 빠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구는 뭐 노말한 정도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학교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답안지 양식인데요. 답안지 양식은 비포의 한 면 양면이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답안지 형식이 줄노트다라는 거. 줄노트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별로 칸이 나눠져 있는 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칸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줄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숭실대 시험에서는 답안지가 줄노트 형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논술 준비하고 내용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답안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줄노트 형식으로 제시가 되니까
답안지 작성할 때 이거 유의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발표해준 2020 학년도 합격자 성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은 아쉬운데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발표를 하다기보다는 이제 자연계열 내에서 이제 자연으로 분류된 과 그리고 IT 대학으로 분류된 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뭉뚱그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참고할 만한 요소를 한번 보면 일단은 성적은 이 정도가 된다. 일단 논술 성적 한번 보면 1, 9학년도에는 거의 90점 안팎이었죠. 그죠? 굉장히 고득점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1, 8학년도에도 80, 85였는데, 근데 이제 20학년도로 내려가면 그래도 좀 떨어지긴 했다. 이런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좀 의미부여를 하면 될 것 같냐면요.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1, 9학년도, 1, 8학년도에는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이런 식으로 과학 논술까지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과학이 사라지고 수학만 출제가 됐단 말이죠. 실제로 문제를 보면 딱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은 수학만 출제를 하게 되면서 난이도가 그래 조금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성적이 떨어졌다, 합격 결과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상승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봤을 때 이렇게 점수를 한번 보자면 4문제 중에 3문제를 좀 완벽하게 맞추면 그런 정도의 득점을 하면 이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학생부인데, 이 학생부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좀 4등급 조금 앞쪽으로 3점 후반 정도라고 형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그래서 한번 알아봤고, 지금은 이제 특징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20학년도부터 출제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물론 과탐 사라졌다고 아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수학 문제의 출제 뉘앙스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보면은, 일단은 20학년도 전까지 과탐이 함께 출제될 때는 제시문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문제의 뉘앙스, 문제 느낌은 구체적이고 긴 상황을 주어지는 상황이었고, 대답을 할 때는, 답안지 쓸 때는 서술형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은 약간 설명을 하는 느낌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런 걸 물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되게 논술스러운 느낌인 거죠. 그리고 수학은 2문제였고 앞에서 말했지만 과탐이 출제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20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시문이 항상 주어지고 있어요. 물론 참고할 만한 게 적긴 한데, 참고할 만한 연도가 기출은 딱 1개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모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면은 제시문은 짧게 항상 주어지고 있는데, 문제마다. 근데 나와 있는 내용은 대부분 모두 다 개념에 관한 내용,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시 적어주는 정도로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 짧게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나 묻는 것도 짧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길게 상황을 주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묻는 것도 짧고 제시문도 짧다. 그 다음에 구하는 과정,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구하는 과정은 막 설명을 해가지고 막 글을 쓰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대부분 계산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1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으면 그냥 계산만 잘 뛰면은, 계산만 잘 뛴다는 게 구조 잘 세워서 계산을 뛰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답은 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형식, 그런 물음을 되게 많이 던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문제는 4문제에 각각 소문항이 2개씩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문제수가 약간 늘었죠, 분량이. 그죠? 그 전에는 소문제도 사실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문제당 소문제도 2개씩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해 줄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문제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문제 스타일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숭실대 수리논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딱 지금까지 3세트밖에 없습니다. 20 모의, 20 기출, 21 모의, 이렇게 3세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금쪽 같은 그 모의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그래도 굉장히 다행히도 일부러 그렇게 내고 있을 텐데, 모의 논술과 실제 기출의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물론 묻는 내용은 달랐지만 문제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묻는 내용의 그런 형식, 이런 것들 굉장히 똑같았는데, 한번 그래도 거기서 추려볼 의미를 부여할 것을 좀 느껴보면은, 일단 소문항, 대문제 1의 소문항 1, 2, 대문제 2의 소문항 1, 이런 식으로 소문항끼리 대부분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건 앞에 거를 못 풀면 사실 뒤에 거 대답하기 힘들다는 소리죠. 그죠? 물론 그렇게까지 짙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짙던 옅던 그래도 소문난끼리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요거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잘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난이도나 배점을 봤을 때는 약간 살짝 이야기하긴 했는데 배점이 10점, 15점 약간 이런 느낌, 소문난 2가 좀 더 높고 난이도도 당연히 100점 따라가는 거니까 소문난 2가 좀 더 어렵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소문항 1번이 조금 더 쉬운데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소문항 2번이 배점이 더 높은데 이거 대답할 때 나는 맞다고 막 대답을 했는데 뭐 숫자가 소문항 1에서 뭐 10이 나왔어야 되는데 15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15라는 숫자가 소문항 2에 영향을 주면서 모든 과정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소문항 1번을 잘 풀어야 된다. 알겠죠? 꼼꼼하게 계산 안 틀리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풀자라는 거.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숭실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출제 스타일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준비할 참고할 만한 게 너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다행스럽게도 20 기출, 20 모의 굉장히 유사했고 21 모의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세트를 잘 한번 분석해가지고 잘 준비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이제 숭실대학교 수리논술 분석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파이널 수업을 들을 때 아니면 원서 지원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승준 수리논술팀의 도성훈 선생님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